여성입니다. 살면서 잔잔한 일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폭풍우도 치고 비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치고요. 그러다 날이 맑아지면 궂은 날씨는 또 잊혀지기도 하는데요. 50 넘게 살면서 별일 다 겪어봤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게 하나 있네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좋은 사람한테 위로받는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음고생 안 할 수 있었을까? 가끔 생각도 해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엎질러진 물입니다. 아픈 속 다독이며 사연을 써보네요. 제 기막힌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어려서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죠. 한편으론 재미없게 살았겠죠. 그래도 전 그게 마음 편하고 좋았습니다. 타고난 성정이 단순하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걸 좋아했어요. 운이 따라서 순탄하게 대학도 가고 직장 다니다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남자를 만나면 저절로 인연이 구별되더라고요. 술, 담배 즐겨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남자랑은 아예 말이 안 통했어요. 괜히 불편해서 물 한 모금도 목에 안 넘어갔죠. 끼리끼리 논다는 말 아시죠? 제가 잔재주 없이 살다 보니까 남자가 너무 까졌달까 되바라지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제 남편은 굉장히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목을 전공하고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과 전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정경아, 소개팅 한번 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딱이야. 안 해. 소개팅 어색해서 싫어. 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니까. 이번에 그 사람 놓치면 너 후회한다. 진짜 인연 만나면 어색하긴 무슨. 시간 가는 줄 모를걸? 나 믿고 딱 한 번만 더 나가보자. 소개팅 할 거지? 동갑내기 친구는 남자 보는 눈이 별나게 좋았고 주변의 솔로 친구들을 맺어주는 게 취미였어요. 그 친구 나중엔 결혼할 커플 맺어주는 회사까지 차렸죠. 친구의 안목으로 저와 남편은 소개팅에서 만나 연애까지 하게 됐고 1년의 만남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 때만 해도 29에 결혼하는 거 이른 거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때 34이었고 우린 모두의 축하 속에 부부가 되었죠. 가족, 친구들 다 하나같이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했어요. 정경아, 어쩜 둘이 그렇게 닮았니? 성격도 비슷하다며? 선남선녀가 잘 만났네. 두 사람 분명 잘 살 거야. 결혼 축하한다. 남편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모난 데가 없고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 두고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한 배에서 나도 아롱이 다롱이라고 시동생을 만나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장남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시동생이 아주 날라리였어요. 날라리에도 상중하가 있다면 최상이었죠. 결혼 전 처음 시댁에서 저녁 먹던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점잖으신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제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시동생은 못 볼 거라고 했는데 웬걸요?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키 큰 남자가 휘청휘청하면서 구두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님이 한달음에 달려나가셨어요. 너 오늘 안 온다더니 왜 왔어?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너 오늘 같은 날 이게 무슨 짓이냐? 네 형수 될 사람 와 있잖아. 시아버지는 겨우 화를 참으시는 눈치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은 쩔쩔 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들어요. 술 냄새 팍팍 풍기는 그 남자, 아무래도 시동생 같아 보였어요. 옷차림이 엄청 화려했고 얼굴이 꽤나 잘생겼더라고요. 그건 남편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인물 반반한 거 하나 믿고 어려서부터 사고 많이 치고 다녔다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저는 반찬이 목에 걸려 헥헥대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절 보더니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우리 형 드디어 총각 딱지 떼는구만. 어디서 이런 미인을 데려왔어. 완전 내 스타일인데.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예의 안 차려? 넌 위아래도 없어? 형수, 우리 형 뭐가 좋아? 뭐가 좋아서 재미도 하나도 없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왔어? 이 자식이, 야, 너 형한테 혼나볼래? 아이고, 무서워라. 어머니, 저도 밥 주세요. 밥 달라고요. 난 뭐 주워온 자식이에요. 보다 못한 아버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호통을 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술 마셨으면 곱게 들어가 자라고 하시면서 몇 달이나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니 왜 하필 오늘 와서 자리를 망치냐고 크게 진노하셨죠. 그랬더니 시동생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뭘 꺼내는 거였어요. 웬 돈뭉치를 꺼내 식탁 가운데에 턱 놓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이었는데 언뜻 봐도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시동생의 무례한 행동에 전 완전히 질려버렸죠. 네, 갈게요. 간다고요. 형, 이거 장가 가는데 보탰어. 각시 앞에서 쫌팽이처럼 굴지 말고. 뭐라고 이 자식아? 너 말 다 했냐? 이걸로 형수 다이아 반지 그런 것도 사주고 그러라고. 아버지,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형만 자식입니까? 솔직히 내가 형보다 통이 크잖아요. 안 그래요? 얘가 왜 이래? 수호야 나가자. 엄마랑 밖에서 얘기해. 그때 어머님이 죽자사자 시동생을 끌고 나가셨어요. 제 앞에서 부자간에 험한 꼴이 벌어질까봐 그러시는 것 같았죠. 시동생의 첫인상은 그렇게 아주 강렬했습니다. 교직에 계셨던 점잖으신 시부모님, 공무원인 남편은 무척 닮아 있었는데 시동생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날 민망해하시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티는 못 내도 엄청 놀라고 긴장한 탓이었죠. 안 그래도 어려운 자리 술 취한 예비 시동생이 그날 일을 피우니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 가선 알아두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궁금한 거 묻지도 못하시고 약부터 찾아주셔야 했고요. 전 너무 긴장해서 체한 것 같다고 몸살기도 같이 온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이 결혼에서 딱 하나 걱정되는 게 바로 시동생 자리였어요. 맑은 물에 검은색 잉크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텐 시동생이 꼭 검은 잉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때문에 파혼할 순 없었어요.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죠. 남편의 바른 성격, 성실함, 탄탄한 직장도 좋았고 무엇보다 우린 가치관이 잘 맞았어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세상 든든하고요. 시부모님 인격도 훌륭하셨죠. 전 그날 밤까지만 고민하고 시동생에 대한 걱정은 접었습니다. 남편이랑 하는 결혼인데 지나친 걱정이다 그랬죠. 우린 결혼식까지 잘 치렀습니다. 물론 시동생에 대한 얘기는 부모님 앞에선 안 했어요. 좋은 얘기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결혼식 날 있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보통 결혼식 내내 신랑 신부가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결혼식 중간에 시동생이 예정에 없던 축가를 부르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반한 얼굴에 양복까지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는 멋모르는 하객들은 가수 아니냐고 수군거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다 안절부절 못했어요. 축가라고 부른 노래는 다행히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었고 나란히 서 있던 남편과 저는 다행이라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시동생은 쇼맨십이 정말 대단했어요. 형수님, 결혼 축하드려요. 여러분, 새 출발하는 커플한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형, 축하해. 시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었죠.
곧 신혼생활이 시작됐고 전 시동생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시댁의 잔잔한 일상에 풍파가 생기는 건 다 시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시동생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었고 제비, 날라리, 건달, 깡패 그런 말들만 떠올랐죠. 제가 결혼할 때 시동생은 27이었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바로 사고를 쳤어요. 원체 주사도 있었고 경찰서도 자주 들락거렸죠.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누굴 닮은 거였을까요? 게다가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을 써서 시부모님이 합의도 수차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윷놀이할 때 백도라는 게 있잖아요. 시동생은 백,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걸 몰랐습니다. 시비가 붙으면 절대로 참질 않더라고요. 가만 보니 폭력적인 성향도 있었죠. 그 성미의 회사라곤 진득하니 다녔을까요? 직장에서는 1년을 넘겨본 일이 없이 잘리고는 했습니다. 이유도 참 다양했어요. 직장 동료랑 다퉈서 잘린 적도 있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해고되기도 하고요. 있는 돈은 싹 다 써버리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불성실하고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시동생이 아니라면 평생 알고 지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결혼이 요지경인 것 같아요. 두 집안이 만나 평탄하게 살 수도 있지만 반대의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결혼식에서 시동생을 본 친구들은 은근슬쩍 저한테 시동생 연락처를 물었어요. 정경아, 네 시동생 말이야. 여자친구 있어? 되게 잘생겼더라. 노래도 어쩜 그렇게 잘 불러? 딱 내 이상형인데 연락처 좀 알려주면 안 돼? 얘가 아직 뭘 모르네. 이런 말 그렇지만 시동생 남편감으론 빵점이야. 아니, 마이너스 1000점. 야, 말이 좀 심하다. 그리고 연락처는 몰라. 허구한 날 바뀐다고. 진짜야. 그래서 나도 몰라. 그 얼굴에 여자가 왜 없겠니? 얼굴 보고 남자 만나면 속 썩어. 정신 차려. 친구는 서운하다고 입을 삐죽댔지만 그렇다고 시동생을 소개해줄 수는 없었어요. 속사정을 다 말할 수도 없고 참 난처했죠.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살던 시동생이 시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게 됐어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빚만 잔뜩 지고 들어온 것 같았죠.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그게 되나요?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 갔는데 현관에 웬 구두가 놓여 있는 거였어요. 귀여운 슬리퍼도 옆에 있고요. 딸 없는 시댁에서 그런 물건은 처음 봤죠. 어머님을 부르며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얼굴에 팩을 붙이고 욕실에서 나오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군데요? 난 이 집 며느리인데 정말 누구세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가타부타 더 말도 없이 시동생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였어요.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어머님이 제 뒤에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절 반기시긴 하는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셨죠. 알고 보니 그 여자 시동생이 집에 데려와 사는 애인이었습니다. 황당한 건 결혼할 여자는 아니라고 했대요. 근데 꼭 부부처럼 시동생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한마디로 동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낯뜨거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아주 버릇이 없더래요. 어른 어려운 줄 모르고 인사성도 별로 없고요. 방 얻어줄 테니 나가 살라고 하고 싶어도 그 돈 또 까먹을까봐 시부모님은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거였습니다. 게다가 제 앞에서도 스킨십을 거리낌 없이 하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저녁 먹을 때 시동생이 집에 오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자기 방에 쑥 들어가더니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고 궁둥이 팡팡 두드리면서 낄낄대는데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아버님이 억지로 화를 참는 게 보였어요. 둘이 라면을 끓인다면서 주방을 들락날락 하는데
그 집에 둘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족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야한 얘기도 막 나누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수호 그 자식 미쳤어. 결혼할 여자도 아니라면서 동거를 해? 그것도 부모님 집에서. 진짜 걘 제정신이 아니야. 나도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 여자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말똥말똥 사람 쳐다볼 줄만 알지.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그 여자 어디서 뭐 하던 여자인 줄도 모른대. 집 나와 대충 살던 애 오갈 데 없다고 해서 데려왔다는 거야. 뭐 재워주고 먹여준다니까 따라왔다나 뭐라나. 야,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얼마 안가 들려온 그 여자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전 당연히 둘이 결혼하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시동생의 행동은 제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임신 사실을 알린 날 시동생이 생난리를 쳤대요. 왜 네 맘대로 임신을 하냐고 길길이 날뛰어서 시부모님을 말리느라 바쁘고 여자는 펑펑 울면서 그럼 어떡하냐고 결혼하자고 매달렸다는 거였죠. 그런데도 시동생은 가차없이 너 같은 거 꼴보기도 싫다면서 한밤중에 맨몸으로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시동생이 그랬대요. 난 너 책임질 생각 없다. 임신한 아이 넷이라는 거 어떻게 확신하냐 그러면서 아주 눈을 횟가닥 뒤집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대요. 나 다른 여자 생겼다. 너 같은 건 쳐다보기도 싫다. 당장 나가라. 그러는 걸 어머님이 간신히 말리셨고요.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아프셨던 어머니는 그 여자와 함께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둘은 거의 6개월 이상 동거했고 그 여자 외출도 길게 한 적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하도 집에서 뒹굴거려 게으른 아이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흉을 보셨거든요. 시동생은 참 모질고 박정한 남자였어요. 괜찮은 외모 외에는 정말 볼 거 없었는데 그놈의 인물이 뭔지 결국 여자는 집을 나가게 됐고 어머님이 적지 않은 돈을 쥐어줬다고 하셨죠. 시동생은 그 후로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전 솔직히 시동생 얼굴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고 제 나이도 40이 되었죠. 그 해에 시부모님은 한 달 차이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위암 판정을 받으셨고 그 충격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아버님까지 암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연히 크게 놀랐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은 절 붙잡고 통곡을 하시고 아버님은 방에서 나오질 않으셨어요. 애미야,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우리가 면목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면목이 없다니요. 잘 치료받고 회복하시면 돼요. 요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한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니들한테 못할 짓 아니냐.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깨끗이 나을 수 있는데 왜 절망적인 얘기부터 하세요? 이 사람이랑 저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약 먹고 치료받으면 괜찮다니까요. 남편 말대로 저 두 분 간병 도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니면 누구 할 사람도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제 의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 이 고비 극복해보자고 용기를 드렸죠. 그날 밤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말 수 없고 과묵한 남자가 끝내는 엉엉 울면서 절 안아주더라고요. 고마워, 정민 엄마. 이 은혜 어떻게 갚지? 은혜라니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버님이 남이야? 우리라도 마음 단단히 먹자. 약한 소리 하지 말고. 그때부터 제 공부도 시작됐죠. 위암에 대한 정보 다 모으면서 병원 쫓아다니며 시부모님 간병을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10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해두셔서
병원비 걱정은 덜 수 있었어요. 병실에 있으면 옆 환자 보호자들이랑 얘기도 나누게 되잖아요. 다들 제가 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간병을 어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냐고 저한테 효부상 줘야 한다고 대견하다고 하셨습니다. 칭찬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연이어 수술과 항암이 이어졌고 두 분 다 고생 많이 하셨죠. 제 짐작으론 식생활이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워낙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대식가였고 자극적인 음식도 좋아하셨거든요. 맵고 짜게 드시는 데다 급하게 드시는 버릇이 있으셔서 병을 얻으신 게 아닐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몸살이 나거나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나섰고 친정 부모님과 동생 도움까지 받아가며 버텼죠. 시동생은 없는 이만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암투병 하시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돈이라도 얼마 보탤 것 같은데 그마저도 없었고요. 이건 액수가 아니라 성이 문제였어요. 그래도 술 마시고 난동 부려 걱정 끼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에 굳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시부모님 병수바라며 보냈어요. 위암이라 잘 드시지도 못하셔서 고생이 참 많으셨죠. 하지만 끝내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시동생은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득달같이 나타났죠. 그래놓고 아버님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돈 얘기였습니다.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형이랑 나 재산 똑같이 나눠줘. 그게 맞지? 엉뚱한 이유 갖다 붙이면서 형한테만 더 주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어쩌면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으로밖엔 안 보였어요. 그 일로 한번 난리 날 뻔한 거 남편이 하고 싶은 말 꾹 참으면서 지나갔죠. 아버님은 기력이 없으셔서 시동생을 혼내지도 못하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보름이 지났을 때였죠. 아버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아버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정민애미야, 고맙다. 다른 말 없이 그 한마디만 하셨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곡기를 끈타시피 하셨습니다. 결혼 전 처음 뵀을 때의 아버님은 풍채가 좋으셨는데 3년째 병상에 누워 계신 지금은 뼈밖에 안 남은 지경이었죠.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나도 따라가야지 곧.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서운해요. 고맙다, 정민애미야. 아이, 정말 고마워. 깡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시부모님 간병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깊은 정이 들었었는데 아버님과의 이별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결국 어머님 돌아가신 지 2달 뒤에 아버님마저 눈을 감으셨습니다. 너무 허망하고 슬펐어요. 2달 만에 다시 빈소에 모인 친척 어른들, 저한테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등을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 43이었어요. 아버님은 남편과 시동생에게 재산을 반반씩 물려주시고 떠나셨습니다. 남편도 동의한 바였어요. 오히려 사정을 알게 된 다른 친척들이 난리였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수호한테 절반이나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걔가 한 게 뭐 있어? 큰아들 내외가 자식 노릇하고 간병도 다 했는데 똑같이 반반이라니.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를 해. 툭하면 돈 사고 여자 사고 치고 다녔잖아. 부모 아픈데 생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재산을 반을 달랬다니. 그게 자식이야?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어요. 친척분들 화낼 때도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죠.
반듯한 우리 남편 돈 욕심 부릴 사람도 아니었고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소송하고 그런 거 정말 싫어했어요. 단순하게 자식 둘이니 반반 나누는 게 맞다고 여겼고 받아들였죠. 아버님과도 상의가 된 얘기였고요. 그리고 전 아버님께 따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100돈짜리 금두꺼비 6마리를 저한테 따로 물려주셨어요. 이게 당시 가격으론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2억 조금 안 될 거예요. 아버님은 그걸 물려주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거였고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죽어서도 네 은공 절대로 잊지 않으마.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외며느리인 제가 딸이나 다름없다는 시아버지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고생은 했지만 두 분 안 계시니 무척 허전하더라고요.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때도 최선을 다했지만 사무친 것들이 있었어요. 두 분 다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셨는데 건강하실 때 더 자주 사드릴 걸, 아니 건강하실 때 식습관 고쳐드릴 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사이 시동생은 집을 물려받자마자 그걸 담보로 사업을 시작한 눈치였습니다. 시동생은 허세가 있고 남의 시선을 무척이나 즐겼어요. 허세에 걸맞게 강남에 큰 술집을 열더라고요. 처음엔 연예인들도 온다, 유명 배우들도 단골됐다면서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2년도 안 돼서 망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어요. 손님 끌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안주도 연구하고 그래야 하는데 노력은커녕 시동생은 손님들이랑 술 마시고 연애하고 몇 번은 손님한테 껄떡거리다 소문도 나쁘게 났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이 2년 사이 재산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됐다는 걸 알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조용히 빚이나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염치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받은 유산에서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막 화를 냈습니다. 넌 장사가 무슨 장난이야? 연예인들 단골이라고 자랑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추파는 왜 던져? 소문 이상하게 나서 손님들 더 떨어졌다며. 그래놓고 뭐 돈을 달라고? 내가 네 장사 망쳐놨어. 어디서 돈을 달래? 넌 양심도 없는 놈이야. 아이 당장 나가. 형이 장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가게는 망했어도 인맥은 남아있다 이거야. 그때 친해진 형이 투자하겠다고 뭐 하나 차리래. 나 사업수완 있다고 밀어준다고 했다고. 나도 종잣돈이 있어야 다시 일어설 거 아니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왜 안 준대? 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날 밤은 꽤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하마터면 주먹 싸움까지 갈 뻔한 거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에게 연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너 같은 동생 없는 게 낫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남편이 그런 모진 말을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시동생도 파르르 떨면서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라고요. 자기는 한 번 사는 인생 떵떵거리며 멋있게 살겠다면서 형 아니어도 자기 동생 삼고 싶다는 형들 많다고 다시는 이 집구석에 찾아오지 않겠다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밤을 꼬박 샜어요. 모진 말은 했어도 심정이 편치 않았겠죠. 하지만 시동생에게 한 말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랜 시간 시동생에게 실망하고 속 썩었으니까요. 전 그런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동안 시동생과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제사 때 불렀지만 오지도 않더라고요. 워낙 바람처럼 사는 인간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흐르게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시동생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신수가 헌해져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호강하고 살았는지 40 중반이 된 나이에도 30대처럼 젊어 보였죠. 남편과 전 황당해서 인사도 못하고 있는데 시동생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형, 형수, 오랜만이네. 어째 더 늙었어? 아이고, 사는 게 여전히 지질이 궁상인가? 넌 이 차가 다 뭐야? 빌려 탔어? 형은 모양 빠지게. 당연히 내 차지. 형수, 이런 차 한 번도 못 타봤죠? 한번 태워드릴까? 시동생은 돈 냄새가 펄펄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가정도 꾸릴 거라면서 여자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놀란 게 그 아가씨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시동생은 45이었고요. 15살이나 어린 데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시동생한테 오빠라고 부르며 입에 밥까지 떠먹여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시동생 약혼자는 이름이 혜진이었는데 시동생이 혜진아라고 이름을 부르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 대령하고 과일 대령하고 커피까지 타다 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시동생한테 잘해요? 볼 때마다 놀랍네 정말. 그랬더니 동서들 아가씨가 손가락을 착 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번째 손가락에 알이 엄청 큰 반지가 보였죠. 이거 보이세요? 알 엄청 크죠? 오빠가 저 다이아몬드 반지 해줬어요. 친구들 중에 이런 반지 받은 애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집 해줬지 비싼 가방에 해외여행에 제 친구들 다 질투나서 난리 났잖아요. 정말요? 그렇게나 많이요? 우리 수호 오빠 잘 나가는 사업가라서 주변에 여자들이 얼마나 눈독 들이는데요. 까딱 잘못해서 딴 여자가 오빠 채가면 나 못 살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때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부르더라고요. 혜진아, 어깨 좀 주물러봐. 알았어 오빠. 예비 동서는 불이 나게 달려가 시동생한테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길래 저런 호사를 누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죠. 시동생이 그동안 살아온 이력이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10대 때부터 그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는데 늦게라도 철들어 사업가로 성공한 거면 다행이지만 반대면 어떡하나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앞에선 입을 다물었어요. 눈치를 보니까 남편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시동생이 돈 자랑하는 거 깨름칙하게 보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 늦장가 간다는데 결혼식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부 신경 써서 차려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하객들이 무슨 깡패들만 잔뜩 모인 것 같더라고요. 신랑 신부 하객들 양쪽 다 가관이었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니 말버릇도 천박하고 꼭 술집에 온 느낌이었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반년은 잠잠하더라고요. 이젠 정말 시동생이 잘 살려나 했는데 또 사고가 터졌어요. 한밤중에 동서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살려주세요. 동서, 왜 그래? 어디야? 집이에요. 사람 살려! 저와 남편은 혼비백산에서 시동생네로 달려갔고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동서가 시동생한테 맞아 얼굴이며 몸이 엉망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갔는데도 시동생은 동서 머리채를 잡고 안아줬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씩씩대면서 너 같은 건 맞아야 한다고 독을 뿜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겨우 시동생을 데리고 나간 후에야 동서랑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 바람 안 폈어요. 바람은 지가 펴놓고 나한테 괜히.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형님, 나 못 살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아요.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났다고 우기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시동생한테 있었어요. 밖에서 낳은 자식이 시동생을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낳은 자식? 네,
얼마 전에 그 애가 남편을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지 아빠라고. 같이 살던 엄마가 죽었대요. 그 일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더니 저러는 거예요. 기막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이라니. 알고 보니 예전에 시부모님 집에 데려와 살던 여자가 혼자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얼마 전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뒤에 아들이 시동생을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이로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친아빠라고 찾아왔는데 그게 이 집의 우환이 된 거였습니다. 동서는 많이 억울해했고 그동안 잘했던 것도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나 저 인간이랑 못 살아요. 안 살아요. 동서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둘은 정말 빠르게 이혼했어요. 서로에게 미련이 없으니 이혼이라는 거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지켜보는 저도 참 황당했습니다. 시동생은 자기를 찾아온 아들한테 돈을 펑펑 쓰더니 결국 친엄마 쪽 먼 친척집에 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키울 감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았죠. 그래도 아빠니까 미련을 좀 가질 줄 알았는데 자유롭게 사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했는지 애를 후다닥 보내버리는 모습에 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어느 날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동서. 아니, 이젠 동서가 아니구나. 잘 지내? 어쩐 일이야? 저기, 아주버님 퇴근하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바꿔주실래요? 정민 아빠? 잠깐만. 동서는 갑자기 남편을 찾더라고요. 몇 마디 주고받더니 남편은 말없이 동서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제가 물어도 별 얘기 아니었다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평소 궁금한 게 있어도 캐묻는 성격이 아니라 언젠간 말해주겠지 싶었어요. 그 이후에 남편은 회사 일로 부쩍 바빠졌습니다. 원래도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아예 회사에서 살더라고요.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죠. 평일에 야근하고 자정에 들어왔으면 주말엔 좀 쉬면 좋으련만 평소랑 똑같이 일어나 회사에 나가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젊은 나이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무리하나 싶었죠. 여보, 꼭 주말에도 그렇게 나가야 돼? 평일 내내 야근했잖아. 봐, 눈밑이 검었네. 어쩔 수 없어. 수습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네. 이거 마시고 가. 녹즙 직접 갈았어.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일찍 들어오고 내일은 푹 쉬어. 꼭. 하지만 남편은 제 당부를 한 귀로 흘려버리고 주 7일을 꼬박 자정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씻고 이불 위에 픽 쓰러지는데 말도 못 붙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평일이었는데 남편이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전 아침을 준비하다가 방문을 빼꼼히 열어봤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자고 있었죠. 어쩐 일인지 알람도 꺼놨더라고요. 전 간만에 휴가를 냈나 싶어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서 끓이던 국을 한 소끔 더 끓였습니다. 시원하게 북엇국을 끓여서 남편을 주려고 했어요. 아침밥 다 차려놓고 남편 깨우러 안방에 들어갔는데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정민 아빠, 여보, 눈 좀 떠봐. 이 사람이 왜 이래? 여보, 여보.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은 야속하게도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응급차를 불러 남편을 태우고 가면서도 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전 계속 남편을 불러댔죠. 하지만 의사는 기어이 사망 선고를 내리더군요.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숨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황망함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 과로를 하긴 했어도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인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숨을 거두다니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전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어찌저찌 빈소가 차려지고 가족 친지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친구들도 한달음에 쫓아왔고요.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울면서 절 위로하는데 시동생이라는 인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살더니 열심히 살아 얻은 게 고작 심장마비야. 잘났다 잘났어. 대충 오래 살지. 이게 뭐냔 말이야. 넋을 잃은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 친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너 이 자식 그게 형수 있는 데서 할 소리냐? 너 사고 쳐서 형 속 썩인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그렇게 말은 밉상으로 했지만 시동생은 형 장례식을 끝까지 지켰어요. 경황 없는 와중에도 놀랐습니다. 시부모님 장례 치를 때도 툭하면 밖으로 나가 자기 일을 보고 왔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죠. 게다가 저한테 제법 위로라는 걸 하더라고요. 형수, 사람은 다 똑같지 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애들한테 형수밖에 없잖아. 애들 보고 기운 내요. 그렇게 절 위로하더니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시동생의 모습에도 전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갑자기 잃은 상실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시동생은 저의 집에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와서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자세히 둘러보는데 나중에 무슨 꿍꿍인가 싶었죠. 전 남편의 유품은 한동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그러기도 싫었고 마음을 정리한 후에 천천히 하려고 그냥 뒀어요. 시동생은 툭하면 집에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수제비를 끓여달라면서 오고 해가 쨍쨍한 날에는 너무 더워서 왔다면서 별 하찮은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점점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형도 없이 형수 혼자 있는 집에 이렇게 자주 올 일이 뭐가 있나 싶었어요. 와서는 일찍 가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오전 내내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오후엔 장 보러 나간다는데도 약속 시간까지 낮잠 자고 간다고 뭉갠 적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더니 소파에 턱 들어 눕더라고요. 대뜸 잠을 자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전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들은 이미 다 커서 집에는 저 혼자 있는 날이 많았어요. 작은 애는 대학 기숙사에 있었고 큰애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만 집에 오곤 했습니다. 전 불편한 마음이 들어 시동생을 말렸죠.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얼른 일어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아이, 싫어, 형수. 방도 남아도는데 왜 그래? 소주 한 병 마셨더니 취해서 그래? 정민이 방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진짜 왜 이러나 모르겠네. 시동생은 막무가내로 아들 방에 가서 눕더라고요. 아예 말도 못 시키게 이불을 뒤집어 쓰더니 불을 끄래요. 마음 같아선 질질 끌어다가 집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결국 전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청했습니다. 시동생이 아들 방에서 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껄끄럽고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정이 넘도록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잠이 깼어요. 발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시동생이 돌아다니는 소리 같았죠.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살림들을 뒤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장부터 시작해서 거실과 서재방에 있는 가구들을 살금살금 열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리에 뭐가 팍 스쳤습니다.
불현듯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금두꺼비가 생각났죠. 그런데 그건 은행에 맡겨놓은 지 꽤 오래됐고 금두꺼비 존재를 시동생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전 용기를 내서 몰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어요. 최대한 발소리 안 들리게 살금살금 시동생이 뭐하고 있나 찾아봤죠. 그랬더니 글쎄 시동생이 남편 서재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서방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수 깼어요? 형 담배 끊었나? 라이터 찾고 있었어요. 없네, 아무리 찾아봐도. 형이 언제 담배 피우는 거 봤어요? 봤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아무리 동생이라도 형 유품 막 만지는 거 난 싫으네요. 당장 나가요. 형 물건 나 치울 생각 없고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아직 형 보낸 아픔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러기도 싫고요. 그러니까 서방님도 형 물건 함부로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얼른 나가줘요. 에이, 또 뭘 그렇게 화를 내요? 시동생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날 밤 전 밤을 꼴딱 샜고 아침에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동생은 말도 없이 집을 나갔더라고요. 전 어젯밤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시동생은 분명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다시 서재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여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게 어딨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나 혼자 뭘 어떻게 하라고. 나 좀 도와줘. 내 말 들려? 전 중얼거리다 남편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깼을 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 성경책을 보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과일을 깎아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성경책을 덮더라고요. 평소 남편은 성경책을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전 당장 그 성경책을 찾기 시작했죠. 시동생 행동의 단서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았어요. 성경책은 남편이 평소 두던 곳이 아닌 책장 아주 깊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이상했어요. 늘 책상 가장 큰 서랍에 뒀었거든요. 펼쳐본 두꺼운 성경책 속에서 전 녹음기 하나를 찾게 됐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었죠. 이게 뭐야? 녹음기잖아. 순간 소름이 돋았고 이유 없이 몸이 떨렸습니다. 용기 내서 재생 버튼을 누른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녹음기엔 남편과 시동생의 대화가 담겨 있었고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너무나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 그 목소리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수호 너 지금 하는 일 당장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형이 못할 것 같아? 에이, 왜 그래?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네가 하는 일 엄연히 불법이야. 걸리면 새고랑 차는 일인 거 다 알면서 왜 이래? 언제부터야? 너 부자 된 거 이 더러운 일로 벌어서 된 거 맞지? 이 자식아, 너 어쩌려고 이래? 이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성매매 사이트로 돈 벌 생각을 어떻게 해? 부모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죄스럽지도 않냐고? 형이 뭔데 그래? 형이 경찰이야? 판사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녹음 내용을 듣는 동안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알고 보니 시동생은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사실을 동서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였어요. 기억을 되짚어 보니 남편 혼자 동서를 만나러 나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 후에 그 사실을 남편한테 폭로한 거였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야근한 게 아니라 시동생 뒷조사를 하면서 무리를 한 거였고요. 시동생의 뒤를 캐며 말하자면 시동생의 동업자들, 불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총책부터 업주와 실장 등 관련자들 정보도 입수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그 모든 걸 자력으로 알아낸 거였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힘들고 괴로웠을 게 분명했어요. 늘 자정 넘어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듯 잠들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녹음기에서 남편은 시동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어요. 당장 그만둬. 그만두지 않으면 모두 입건되게 신고할 거야. 이미 너네 조직에 대한 정보 내가 다 입수했어. 핑계 대지 말고 빠져나갈 생각도 하지 마. 죗값 치러. 그러면 나 매장당해. 이것도 다른 사업이랑 똑같은 거야. 이 자리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다고. 제발 그러지 마. 내 밥 줄이고 나한테 딸린 식구가 얼만데. 다른 얘기 필요 없고 딱 일주일 시간 줄게. 그 사이 다 정리해. 에이씨, 내가 형 부하야? 형이 하라면 다 해야 돼? 형이 뭔데? 형이 내 부모라도 돼? 너 이 자식 언제 정신 차릴래?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짓거리를 하고 다녀? 그렇게 대화는 끝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에게 준 일주일의 여한을 못 채우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시동생 때문에 고생을 하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쳤었던 것 같아요. 과로를 견뎌내지 못한 심장이 멈추고 그렇게 저와 아이들 곁을 떠난 거였습니다. 전 한나절을 울다 그 녹음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제가 들은 내용을 다 말하고 시동생에 대한 얘기도 다 털어놓았죠. 경찰이 와서 남편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어요. 남편은 시동생의 불법적인 일을 아주 꼼꼼히 정리해 놓았고 경찰은 빠르게 그 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관련자들의 정보, 사업의 시작과 진행 상황, 수입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경찰에 넘어갔죠. 그 사람들은 깡그리 다 입건이 됐습니다. 시동생 역시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갔어요. 제가 신고한 줄도 모르고 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아 수감이 됐죠. 시동생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요만큼도 뉘우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도와달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부탁이 많았지만 돌처럼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은 날 남편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그 선한 얼굴로 절 한참을 보기만 했죠. 여보, 왜 진작 나한테 털어놓지 않았어?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잖아. 어쨌거나 당신이 하려고 했던 일 내가 다 마무리했어. 이젠 미련 두지 말고 한없이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어. 나도 남은 생 잘 살다가 당신 보러 갈게. 잠에서 깨어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텅 빈 남편의 자리를 매만지며 눈물을 뚝뚝 떨궜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시동생을 찾아갔어요. 그 전에 남편의 유품도 정리를 하고 서재방도 치우고요. 그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동생의 면회를 가자고 마음먹은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시동생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더군요. 바깥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당연히 온데간데 없었어요. 전 담담히 시동생과 마주했죠. 지은 죄 반성하고 있어요? 진작 좀 오지, 형수. 여기 생활 얼마나 거지 같은 줄 알아? 내가 왜 여기서 썩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동생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영치금을 넉넉히 넣어달라고 철없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전 그런 시동생을 물끄러미 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형한테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지은 죄 뉘우치고 바르게 살 생각이 있긴 있는 거야? 하, 그 남편의 그 마누라네. 형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믿겠어. 왜 또 그래, 형수? 무슨 도덕책 읽어? 나 재수 없어서 여기 들어온 거지. 나가면 또 사업할 거라고. 돈 버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일 접으라고 형이 얼마나 간곡히 부탁했어. 일주일 기한 주면서 접으라고 했잖아. 누물거리던 시동생의 표정이 확 변하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시동생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형수가 그걸 어떻게 알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정민 아빠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왜 이래? 설마 나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거야? 진실을 알려줘? 그래, 정민 아빠 못난 동생 때문에 죽었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망나니 같은 동생 사람 만들려다가 죽었다고. 전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시동생이 우리 집에서 몰래 서재방을 뒤진 다음 날 성경책 속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고 했더니 시동생이 눈을 까 뒤집더라고요. 그걸 신고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가 날 꼰질러? 어떻게 그래? 어떻게 형수가 그러냐고? 형은 끝까지 동생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 그런 형도 세상에 없어. 불러도 안 온다고. 부모마저 포기하다시피 한 자식, 하나 남은 형이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혼자 애쓴 거 생각하면 나 피눈물이 나. 제대로 사람답게 살았어 봐. 이렇게 허망하게 갔겠냐고.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자 정민이 정인이 아빠, 망나니 동생 때문에 저 세상 떠났어. 그것도 너무 일찍. 내 남편 돌려내. 돌려내라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꿈에 나온 남편의 모습도 시동생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시동생 재판받고 실형 선고받은 날 형이 꿈에 나왔다고요. 동생이 걱정돼 눈도 제대로 못 감은 것 같다고 오열하며 털어놓았더니 시동생은 거품을 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비로소 형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형.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죄 지으며 살래? 감옥까지 들어가 놓고도 남 탓을 해? 잘못한 게 없다고? 장담하는데 감옥에서도 뉘우치지 못하면 형은 계속 구천을 떠돌 거야. 못난 동생 곁을 떠돌 거라고. 아니야, 형. 시동생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다가 면회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자기가 감옥 간 거 누가 앙심 품고 그런 것 같다고 하더니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겠죠. 악한 방법으로 돈 벌며 승승장구하던 시동생은 그렇게 감옥에서 기나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면회 간 이후 한동안 독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요. 전 그 뒤로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이혼한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불쌍해서 한 번 면회를 가줬다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뺀질함은 사라지고 풀이 죽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말도 안 하고요. 사람이 눈빛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묻더래요. 형수 잘 지내냐고요. 전 다시는 면회를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시동생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뉘우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와 아이들은 지금도 자주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에게 남편은 참 자상한 아빠였거든요. 두 아이 모두 제 앞가림 잘하며 살고 있는데요. 혼자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남편이 그리워지네요. 이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으면 둘이 여행도 자주 갈 걸. 애들 키우고 부모님 간병하느라 좋은 시절 다 흘러갔네요. 며칠 전 이사를 준비하며 짐 정리하다가 결혼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성격처럼 반듯하고 선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봤어요. 그리움이 또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살아생전 남편에게는 못했던 말을 망설임 없이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보, 어느새 당신 세상 떠난 지 5년이 다 돼가네. 아직도 난 혼자가 어색해. 그래도 씩씩하게 잘 지낼 테니까 지켜봐줘.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 같던 남편을 떠올리며 먹먹한 가슴을 달래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